안녕하세요. 서울창업허브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단계별 자금 조달 전략 마지막 6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9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, 어떤 항목이냐, 우리가 이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표할 때 심사위원들이 막 물어보는 내용들이 있어요. 그래서 항목별로 어떤 부분들을 날카롭게 우리가 질문을 받고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포인트만 짚어 드릴게요. 첫 번째는 모든 사업 계획서의 첫 파트는 왜 개발했냐라는 거죠. 창업 동기, 개발 동기.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니즈 같거든요. 니즈. 그러니까 왜 만들었냐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내가 만들어졌다, 아이템을 그래서 개발했다 하더라도 심사위원한테는 뭔가 고객의 니즈를 전달하는 게 중요한데, 그것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호기심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좀 데이터화해서 전달하는 게 좀 키포인트다, 이 부분에서. 그래야지 심사위원들이 이래서 개발했나? 필요할 것 같은데? 괜찮은데? 라는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아이템인데 정말 중요한 거는 핵심 가치 같습니다. 내가 왜 만들었냐는 이제 앞에 설명했기 때문에 어떤 기능을 갖고 이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, 그런데 나는 어떤 기술력을 또 갖고 있는가, 또 중요한 것 같아요. 막 기능을 설명했어요.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어떤 생각하냐면, 그래서 이 팀이 만들 수 있나? 기술력이 있나? 를 보거든요. 그래서 그 아이템의 기능과 기술력을 잘 매칭해서 나는 기술력도 있다, 그래서 이런 기능을 만들었다, 이런 기능은 앞에서의 그 니즈를 충분히 충족시켜 줄 수 있다, 이 3단계가 지금 맞아 떨어졌을 때 높은 점수를 좀 받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는 경쟁사 분석이에요. 분명히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아이템일 거거든요. 와, 새롭다, 이거는 쉽지는 않아요. 그래서 나랑 비슷한 것들이 좀 많이 있다면 정확하게 포지션이 다른지, 비즈니스 모델이 다른지, 아니면 뭐 내가 기능이 뭐가 더 많은지, 아니면 비싼지 프리미엄인지, 더 가격이 싼지, 뭔가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너무 많이 말하지 말고, 나는 이런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이런 부분이 강점이다, 그래서 시장에 나갔을 때 승부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고,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경쟁사 그 표가 있어요. 표가 있는데 A사, B사, C사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하잖아요. 그럴 때 OX를 많이 해요. 얘네는 없다, 근데 우리는 있다. 아니면은 경쟁사는 별이 막 2개다, 그런데 나는 별 5개다.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뭔가 어폐가 있는 거예요. 내가 봤을 때 내 아이템은 다 별 5개다, 다 동그라미다. 나 이제 예비 창업자고 이제 초기 창업자로 이제 뭔가 개발하고 있는데, 경쟁 서비스는 10억, 20억 투자받고 회원도 막 10만 명, 20만 명 막 늘어가고 있어요. 비교했을 때 누가 봐도 경쟁사 서비스가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OX, 뭐 별표시 이거보다는 정확하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포지션인지 가격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뭐가 더 좋은지를 명확히 짚어주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. 그 다음에는 비즈니스 모델인데,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모델은 원래는 다른 거예요. 비즈니스 모델에서 10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테스트를 하면서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. 그런 부분들이.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나의 비즈니스 모델은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는데, 뭐 2021년도에는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로 가지고 아마 3억 정도의 매출을 낼 수 있을 것 같다.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. 월 단위, 아니면 6개월 단위, 1년 단위로 해서 이 비즈니스 모델로 어디까지 내가 매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지를 정확히 한번 짚어주는 게 조금 더 신뢰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는 시장 진입을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. 단골 질문 중에 하나가, 시장에 이런 경쟁사, 이런 큰 회사가 있다, 점유율이 98%다, 너네는 어떻게 하겠냐, 대기업이 따라하면 어떻게 하겠냐 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으실 것 같고, 그 다음에는 시장 점유율을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, 사실은 스타트업 입장에서 그런 점유율이나 어떤 시장에 대한 캐파를 정확히 산정하기도 어렵고, 내가 100% 중에서 0.1%를 먹겠다, 난 그래서 10억을 벌겠다 라고 하는 것도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요, 사실. 그래서 구글에 있는 데이터 말고 내가 실제로 발로 뛴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내 주변의 시장에, 내 주변에 나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거나, 아니면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한 50명이 있어요. 그러면 50명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설문조사한 다음에 계속 내 솔루션을 접목시켜 보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용을 할지, 아니면 구매까지 할지, 아니면 어떤 피드백을 줄지, 그 안에 해답이 있거든요, 실제로.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. 안 그러면 과연
100% 중에서 그 1% 점유율을 여러분들이 어떤 근거로 어떤 능력으로 가져올지 가늠이 잘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오히려 너무 마이너스 되지 않게끔 잘 신뢰성 있게 이야기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그 다음에는 마케팅인데 사실 되게 뻔합니다. 스타트업의 어떤 심사를 하다 보면 99%는 SNS 마케팅을 하겠다고 다 써요. 인스타그램, 페이스북, 유튜브, 뭐 콘텐츠 만들어서 바이럴 하겠다. 이 얘기는 안 들어간 스타트업이 없는 것 같고, 최근에 이제 뭐 라이브 커머스가 뜨니까 다 라이브 커머스 하겠다. 막 여기까지 다 공통된 어떤 시나리오 같아요. 이거를 뭐 누가 주는지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접목을 시키더라고요. 이런 것들이 심사위원이 봤을 때는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. 사실은 마케팅은 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. 대행사한테 뭐 6개월에 한 5억 정도 맡겨서 다 브랜딩부터 맡기면은 여러분들 걱정 안 하고 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심사위원이 묻는 말은 뭐냐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어떤 목적값, 어떤 또 결과값을 뽑아낼 거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이 정부 자금이 1억짜리다. 그러면 1억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품 개발을 하시고 2천만 원 정도 마케팅 비용을 썼어요. 그럼 2천만 원으로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냐라는 거죠. 어떤 KPI. 네. 그래서 그게 회원가입인지 아니면 타겟을 유도해서 우리 뭐 앱을 다운받게 하든지 아니면 바로 구매를 일으키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어떤 목적값에 의한 결과값을 낼 수 있을지를 정확히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에는 대표자랑 팀 소개인데요.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런데 실제로 이제 심사 기준표를 보면은 20점 내지 30점이더라고요. 이게 뭐냐면 심사를 많이 하다 보면 아이템보다 대표자를 더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. 왜? 이 사업을 이끌어가고 이 아이템을 만드는 것 또한 대표고, 대표가 어쨌든 간에 이끌고 가는 그런 창업의 여정이거든요. 그래서 점수는 20점, 30점인데 저도 심사할 때 마찬가지인데 마음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. 과연 이 대표자가 잘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인가? 어떤 기술보다는 뭔가 열정, 그런 것들이 느껴질 수 있는가를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. 그걸 어떻게 서류에서 가능하냐? 가능합니다.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쓰는 그런 사업 계획서를 쫙 봤을 때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면서 이거를 이끌어갈 수 있는 대표자는 정확하게 내가 뭘 잘하는지 쓰더라고요.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어디 대학교 졸업, 나 공모전 대상, 그 다음에 뭐 어디 근무 몇 년, 끝이에요. 내가 뭘 정말 잘하는지, 뭘 좋아하는지,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, 그걸 어떻게 내가 이끌어 갈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. 그래서 단순히 경력만 쓰지 마시고 이 아이템과 나의 학력과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팀이 있다면 팀까지 넣어서 일맥상통하게 만들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야 점수는 20점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받는 점수는 50점, 60점이 돼서 호감을 일으키고 그것들이 다른 항목에도 다 영향을 미칩니다. 실제로. 사업 개설 여러분들 막 내도 이만큼 쌓여 있거든요. 이 중에서 딱 뽑아서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. 처음부터 아이템을 보진 않아요. 딱 봤을 때 대표자를 먼저 보고 아 이런 사람이 사업하는구나 다시 앞으로 돌려서 그 다음에 이제 개발 배경, 아이템, 차별성, 뭐 시장성 이렇게 검증을 하거든요.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외주 용역이라는 이야기보다는 대표자가 뭔가 기획을 한다거나 개발한다고 했을 때 더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. 이건 명확하게. 만약에 1억을 받는다 내가. 근데 6천만 원 정도는 앱 개발에 쓰겠다. 근데 어떻게? 외주 개발. 별로 신뢰가 가지 않죠. 왜? 외주는 납품 받으면 끝납니다. 실제로.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주 개발을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의 기획을 참여했는지 그리고 그 기획이 정말 이 서비스의 정말 중요한 요소인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알고리즘이 있다.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허를 냈는지 안 냈는지까지 상세하게 적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고용계획이라는 게 있거든요. 고용계획. 이거 사람들이 그냥 난 2명, 1명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요. 근데 옛날에는 그냥 적고 끝났는데 요즘에는 나는 1명을 만약에 고용을 썼다. 근데 실제로 정부 과제에 붙었다 하면은 그 1명을 고용하기 위한 어떤 이렇게 서류를 씁니다. 그래서 내가 굳이 뽑을 필요가 없거나 난 뽑을 생각이 없는데 3명 고용 이렇게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. 실제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쓰시고 최소한 1명 정도 그리고 그 인력이 들어왔을 때 우리 사업이 얼마큼 더 번창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있어요. 이 정부과제에서는 어쨌든 내가 만약에 1억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나도 뭔가 줘야 되는 거죠. 그런 부분들이 이런 데이터예요. 이런 비용을 통해서 내가 고용을 하고 매출을 내고 수출을 통해서 뭔가 더 성과를 달성하고
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나중에는 집계를 하거든요. 내가 돈 받았다고 끝이 아니고 돈 받은 거에 대한 어떤 결과물들을 같이 서로 주고받아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너무 서류 작업이 많다 이거보다는 그런 게 또 상도 같습니다. 이 업계에서.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인데요. 기대 효과도 거의 잘 안 쓰세요. 거의 사업 케이스 딱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끝났다. 이제 뭐 이거 보겠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기대 효과 봅니다. 이게 경제적으로 이 아이템이 뭔가 터질 것인가 아니면 어떤 가치를 제공해 줄 것인가.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템이 있는데 그게 뭐 장애인 분들께 꼭 필요한 아이템이에요 라고 하면은 어떤 부분에서 정확하게 필요한지를 써주시는 게 좋아요. 그냥 단순히 내 아이템이 나와서 매출이 높아지겠다.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기대 효과지. 여기서 말하는 기대 효과는 이 아이템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분명히 득을 볼 거란 말이에요. 누구는 편리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거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 기대 효과를 한 2줄씩이라도 써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심사를 받게 되면은 이렇게 PT 발표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다릅니다. 5분 발표, 7분 발표, 10분 발표, 뭐 15분 발표, 뭐 R&D 같은 경우에는 30분 발표도 있어요, 심지어. 그런데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5분 발표는 말이 빠르게 하면 된다. 15분 발표는 뭐 내가 하던 대로 하면 된다. 30분 발표는 천천히 뭐 이야기하면 된다.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장표가 좀 다른 것 같아요. 이렇게 보시면은 5분 발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짧아요. 아이템 소개, 비즈니스 모델, 시장 분석, 경쟁사 분석, 마케팅, 대표자 소개, 사업화 계획 짧고 굵게 가요. 그러면 10분 발표는 어떻게 하냐? 조금 더 들어가요. 이게 뭐 회사 소개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파트너사, 네트워크 현황들, 구성원에 대한 소개들, 아이템의 조금 차별화적인 특징들, 그다음에 발표 시간이 더 늘어났다 하면은 더 들어가요. 시장도 더 들어가고 뭐 성공 모델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이템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하나의 기획 같습니다. 심사위원들이 막 물어봐도 결론적으로는 내가 10분 발표를 하는지 5분 발표를 하는지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. 그런 질문들도. 만약에 5분 발표에 5분 Q&A다 그러면은 사실상 그 심사장은 굉장히 긴장감도 텐션도 높아지고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. 많은 심사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. 실제로. 그래서 핵심적인 질문이 한 2-3가지 정도가 온다라고만 예측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만약에 30분 발표다 그러면은 질문이 적어도 7개에서 10개 사이로 오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이런 몇 분짜리 발표를 하는가, Q&A가 몇 분인가,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몇 분 정도 들어와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전략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. 내가 그냥 단순히 PT 만들어가지고 발표해야지, 뭐 연습한 대로 해야지 한다 그래서 그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가져오지는 않더라고요.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담당자분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시거나 아니면은 전 기수,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은 금방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심사위원들에 대한 내용도 살짝 드렸고 심사위원들이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 그 다음에 나는 발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내가 잘하기 위해서요. 내가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뭔가 자금도 조달 받아야 되고 자금 조달 받으려면 사업계획서를 잘 써야 되고 잘 써서 잘 발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다 연결되거든요. 이런 부분들 하나도 빠짐없이 놓치지 마시고 잘 꼼꼼하게 메모해 두셨다가 나중에 정보과제 뜨면은 아 그때 그랬지 그 강사가 이런 얘기 했지 떠올리셔서 잘 준비하시고 합격까지 딱 한 큐로 갔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. 또 다음에 또 뵐 수 있는 기회 있으면은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